네, 안녕하세요. 리짜이밍 더블당에 핵반치 두 방 맞고 사실상 레임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야죠. 선거를 이게 사실상 패배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실 선거에 관한 저항이 아주 본격화될 거고요. 이러면서 더블당과 종중의 내분이 아주 심해질 겁니다. 국힘은 이럴 때 어떤 깃발을 들여야 하나.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 결과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건 너무 잘 아시니까 이 패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전투표 비중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이제 사전투표율 그러면은 전체 유권자 대비예요. 당일 투표 대비가 아니라. 그러면은 전체 투표자 중에 사전투표의 비중이 몇 프로냐, 몇 할이냐, 이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 비중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기존의 현상은 뭐냐면 동일 종류의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회선거, 대선. 이 동일 선거 안에서는 2014년 이후로 사전투표 비중이 계속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종류와 상관없이 투표율이 높으면 사전투표 비중도 높아져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현상이에요. 이번 거는 뭐냐면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번 대비 무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전번이 50.9%인데 지금 61%예요. 역대 최고입니다. 2018년이 역대 최고였는데 60.2%거든요. 그때 막 그냥 문재인이가 막 새몰이 할 때예요. 근데 이번이 그거보다 높습니다. 61%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비중은 뭐 사상 최대로 높아졌습니다. 23.5%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투표율 대비 봐야 돼요. 이 사전투표 비중은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이게 0.405였습니다. 한마디로 10명 중에 4명. 이게 이제 비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퍼센트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면 사전투표율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사전투표율은 퍼센트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0.385입니다. 10명 중에 3.85명. 즉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즉 사전투표 비중이 2%포인트 낮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투표율이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면요. 사전투표 비중도 최소한 한 0.05 정도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0. 원래는 뭐 이건 퍼센트로 할게요. 0.45 정도 돼야 되는데 나온 건 0.38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0.07. 그러니까 퍼센트로 환산하면 7%포인트, 8%포인트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사전투표 비중이. 옛날 추세대로 갔더라면 이거보다 훨씬 높았어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뭐 부정선거에 있어서 물타기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선관위 발표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힘은 이제 대대적으로 사전투표 폐지 운동을 일으켜도 좋습니다. 그래도 표를 안 잃어버립니다. 아주 배팅을 전 하기를 권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짜이밍이 이 지지층 결집 꼼수를 여러 번 시도했죠. 쿠팡 때려잡기. 이거 지지층 결집입니다. 이게 왜 지지층 결집 시도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을 홀로코스트라고 비난한 거. 이것도 지지층 결집입니다. 이란의 왕따 외교 채널을 제안했죠. 독자 외교하자 서로 간에. 미국 따돌리고. 또 이란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죠. 그리고 안규백은 중국과 국방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4월 초에. 스타벅스 때려잡기 했고 제법도 유식한 척 플라톤을 흉내내서 최악의 저질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싶습니까? 투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플라톤이 공화국에서 국가 혹은 공화국 이렇게 번역되는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나서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저열한 놈들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표지 누드 노출. 이게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지지층 결집이에요. 한쪽으로는 베이징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지층 결집인데 이게 쟤들 지지층이 핵심 지지 세력이 굉장히 색깔이 진한 집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이제 이런 지지층의 힘의 바탕을 둬가지고 대한민국을 베이징으로 하이제킹 하려고 들었었죠. 그래서
문재인의 5대 중국 간첩설한 행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들여올라 그랬고 중국 전기 서해를 건너는 중국 전기망, 전기 그리드를 에드벌런을 띄웠고 중앙정부를 해체하는 헌법, 소위 지방분권 헌법. 이건 헌법학에 없는 개념입니다. 지방분권은. 왜냐하면 지방을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을 마지막까지 정의에 들어가면 제 아이들의 방도 하나의 지방이 돼요. 지방이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학에서는 연방주의 이런 건 가능해도 왜냐하면 연방이라는 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 다른 정치 체제였었잖아요. 다른 정치 체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다든지 뭐 영토가 다른다든지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분권이라는 게 아주 이상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체제를 추진했죠. 이거는 북한을 중국 직영 식민지로 내주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거버넌스 해체를 해서 중국 자본회에서 장악당하게 그걸 일을 저질렀죠. 한동훈이가 관계돼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이 삼성 거버넌스 보호에 국민연금이 나선 것이 그것이 배임인가 뭔가 그거라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이사장을 감옥에 보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삼전 주식 사시는 분들은 전부 그때 국민연금 이사장 또 그것을 아마 논의를 했을 거예요. 박 대통령이랑 논의한 박 대통령 다 감사하게 여겨야죠. 예. 리짜밍의 3대 정치공학이 있습니다. 리짜밍이 이런 걸 못해요. 문재인처럼. 근데 그게 이번 선거에서 파산한 거예요. 리짜밍 무슨 짓 해왔나 가만히 보세요. 반미를 내놓고 표방한 적이 없어요. 리짜밍은. 은근슬쩍 했지. 그래서 베이징으로 하이제킹 의도를 내놓고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은근슬쩍 했지. 그래서 리짜밍은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세뇌하려고 그랬다고. 뭐냐면 우리야말로 세련되게 국민을 통합할 수 있고 기레기들이 다 지편이니까 당연히 언론에 안 떠드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세련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고 안정된 정책을 펼 수 있다. 기레기들이 안 떠드니까 안정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 있죠. 기레기들이 짜이밍 어천가 부르고 이러니까. 예. 그게 이번에 파산한 거예요, 이게. 이 3대 정치공학이. 그래서 제가 핵번치 2방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전투표에 대한 패턴이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리짜밍의 3대 정치공학이 파산했다. 그럼 앞서 얘기한 그런 꼼수가 왜 안 통했을까? 또 앞으로는 어떨까? 이거 약간 정치 심리적인 또 철학적인 얘기인데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꼼수가 왜 안 통했을까? 이거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기러기에 의한 여론몰이가 안 통했을까요? 꼼수를 부려도 막 기레기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거 참 빛나는 그런 아주 고귀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박수를 치고 이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돌지를 못하면은 그냥 그 꼼수가 통한다고. 답은 뭐 당연한 거죠. 이것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개미소관 때문에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때문에 기레기들이 아무리 써갈겨도 진실의 소통 채널이 최소 20에서 30%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의 어떤 이런 정치적 뉴스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전체를 100으로 보면 기레기들이 해서 하는 게 한 30%, 그럼 70% 남는데 70% 중에 뭐 그게 게시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70% 중에 쟤들이 7분의 4 정도 가져가고 우리가 7분의 3 가지고 왔다. 그럼 전체로 오면 30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30이면 진실을 못 죽여요. 진실이 돈다고요. 얘기가. 20, 30이면 충분히 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두껍을 쓰고 뭐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도 예? 탱크데이 뭐 그다음에 2024년에 머그데이 머그 이벤트 이런 걸 해서 그게 안 먹히지. 젊은 층들 반응 또 사람들 반응이 야, 리짜밍이 왜 생뚱맞게 저지랄이냐 이렇게 나오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꼭 정치적이지 않아도. 그런데다가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변화, 최신 변화는 뭐냐면 바다 AI가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오션 AI. 그래서 기존의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에 더해서 셀프 CI/CI 문화 심리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막 좀 복잡한 얘기라 막 용어를 만든 거예요. 바다 AI, 오션 AI라는 건 뭐냐? 영어를 공용어로 삼은 전 세계 지식 정보 상징의 바다예요. 긁어가지고 모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기준으로 모으고 있을 거라고요.
모을 때 다 영어로 변환해서 모으거나 여기에서 서식하고 여기서 진화해가는 AI 이거 이제 거대 언어 AI라 그러죠. Large Language Model AI. 근데 거대 언어 모델 AI 그러면 사람들이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바다 AI 그럼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무슨 바다야? 영어가 공용어가 되는 전 세계 지식 정보 상징의 바다야. 그리고 거기서 서식해 마치 생명체처럼. 그러면서 거기서 진화해. AI는 쓸수록 똑똑해지니까. 이게 바다 AI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알아보고자 할 때, 뭐를 생각을 할 때 이런 걸 자꾸 쓰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셀프 CICAI가 생겨요. 어떻게 물어야 얘가 좀 더 그러니까 유의미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답을 내놓지? 내가 질문을 뭐라고 던져야지? 이게요 일반화되면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로직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 자신한테 문제 제기하는 거랑. 그래서 이게 셀프 검증, 셀프 비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남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체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특정 지역 사람처럼 빼딱해야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 취급받잖아요. 특정 지역은. 그런 거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는 뭐냐면 자기 검증회로예요.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관념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걸 검증하는 거. 그게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셀프 비판. 그다음에 셀프 주도, 셀프 이니시에이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파고 들어가고 나의 호기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뭘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 나의 옛날 편견을 고치죠. 나의 옛날에 부정확한 걸 고치죠. 셀프 교정, 셀프 커렉셔널. 전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도하는 개인화, 인디비듀에이션. 그러니까 정신의 성숙이죠. 정신과 성격의 성숙이에요. 그런 게 일어난다고요. 이게 지금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저는 그 바다 AI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해요. 그래서 물론 꽤 공포스럽죠. 뭐 우리 지식노동도 완전히 바뀌고 뭐 인간의 분업 체계도 바뀌고 막 그냥 부문 간의 고용도 막 변화하고 난리 법석이 아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봐요. 인간 정신을 증폭시켜주고 자극해주니까 얘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요. 그 리짜밍이나 더블당 종중의 그 치졸한 공작에 의해서 장악이 안 됩니다. 그냥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뻗어나올 수 있었던 건 얘 덕분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바닥에 2010년부터 전업으로 들어왔다고요. 처음에 뉴데일리 주필하고 그랬죠. 처음 들어와서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커피 심부름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 당시에 보수라는 사람들 혹은 그 자칭 우파라고 하는 분들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사고방식이나 행태, 전략의 부재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그때보다 세대가 많이 진화했어요. 그 패턴이 16년 동안. 이거를 두고서 그 뭐 너무 이 16년인데 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쟤들은요 6.25 쇼크를 벗어난 게 4.19예요. 4.19부터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까지 쟤들이 몇 년 걸리냐면 그거가 DJ 당선을 보면은 30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체력을 빌드업하고 담론을 만들었다고. 우리 16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관해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이건 머스트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좀 해주시고요. 또 자율구독료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국힘은 무슨 깃발 들어야 되냐?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반중이 자주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안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대립했어요. 이거 자체, 이 네이밍 자체도 그때 막 언론이 자주파와 동맹파 그랬어. 이 이름 자체도 사기야. 자주파가 아니라 친북, 종북이지. 종북 혹은 친북, 친중이지. 친중, 친북파와 동맹파로 대립한 거죠. 진정한 자주는 반중이에요. 아니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반도 역사가 그걸 증명해.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진정한 자주는 반중이에요. 우리는 중국과의 어깨 싸움에서 민족을 유지해 왔다고.
그리고 또한 국방에 대한 각오. 국힘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중국이 도발하면 하이난에서 다이렌까지 메가정구 가는 거 이거 피할 수 없다. 메가정구로 보내겠다라는 나토의 제5조와 같은 나토 동맹 조약 제5조와 같은 즉 어느 한 나라를 침공하면 모든 나라에 대한 침공이다.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중국에 버티지 못한다. 이런 얘기 국힘 중에 어느 국회의원도 안 해. 당론으로 안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의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안 해. 이 깃발 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결론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AI 킬웹 이 통합을 현실화하고 고도화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군이 추진해온 그러니까 JADC2 합동 전 영역 그 지휘 통제 전술 데이터 링크 뭐 그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그거하고 미국의 CJADC2가 그대로 쏙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프로토콜 번역 서버가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시킬 때는요. 그게 얼마나 그 고도화돼 있냐,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에 천차만별이에요. 리짜이밍 정부 때 그냥 연결하는 거 아주 표면적인 것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꽉 안 물리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 연결이 어떻게 진행됐냐, 과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얘기 안 해. 경제에 관한 것도 통찰을 해야죠. 중국의 경제. 중국이 지금 재정 적자와 무역 흑자를 합치면 GDP의 15%예요. 재정 적자가 GDP의 거의 10% 육박하고요. 무역 흑자가 GDP의 5%쯤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수학적 공식이에요. 그 GDP 공식에 의해서 그냥 이거 밝혀지는 건데 이게 초과 저축으로 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와 무역 흑자의 합은 초과 저축으로 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 초과 저축이라는 게 금은부치로 때려박고 있던 뭐 베개 속에 그 옛날 그랬잖아요. 그 장괴들은 베개 속에 전부 그 돈 채워 놓는다고. 베개 속에 돈으로 박아놨던 인민폐 뭐 그런 거죠. 민부를 파괴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부동산 갑자기 급추락시켜가지고 그걸 연착륙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중국인들이 불안하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초과저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소비가 박탈되는 거지. 소비 박탈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자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7,500억 달러쯤 났습니다. 2025년에. 그럼 우리 같으면 경상수지 흑자를 낸 기업, 경상수지 흑자를 낸 개인들이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내가 외화 예금으로 묶어놓던 그걸 가지고 내가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서 쓰던 혹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해외 투자를 하던 또 거기에 그렇게 묶여져 있으면 그거를 꼭 내가 벌어들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과 일반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외화를 바꿔서 뭐 여행도 다니고 해외 투자도 하고 뭐 수입도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그걸 공산당에 컨트롤해요. 외환 박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긴 달러를 가지고 지들 나름대로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거지. 뭐 1대1로라든지 리튬 광산이라든지. 리튬이 그렇게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투자 안 했나? 아니죠. 경제성이 다른 것보다 투자성이 약하니까 안 했던 거죠. 그거 왜 사들였는데? 중국 계산인 거지. 매점매석으로 다 사들이면 이것도 파워야 이거지. 그러니까 경제성을 초월한 전략적 투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근데 그게 한두 영역이지 여러 개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로 가는 거지. 그다음에 중국의 체제 공안에 대해서 통찰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국힘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혹은 당론으로. 중국 경제 큰일 났습니다. GDP 15% 안팎의 재정 적자와 무역 흑자고 이게 초과 저축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부를 파괴했고 그게 부동산 버블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깨뜨린 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소비를 박탈했으며 외환을 박탈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기 장래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해, 국회의원들. 중국 체제 공안에 대해서 통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내부식 민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후코, 그러니까 호구제, 호적제, 그걸 좀 완화한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부분적인 완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때려 부셔야 되거든. 계속되고 있고 농민공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회 신용제, 이건 감시 통제 체제죠. 그다음에 만리 방화벽으로 바다를 차단했잖아요. 아까 그 바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전 세계의 정보, 지식 상징의 바다. 그걸 만리 방화벽으로 차단을 해버렸잖아. 그리고 자유를 박탈했잖아.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서 안 해요. 또 진짜 안 하는 얘기 뭐냐. 북한의 핵미사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북의 대량 살상, 대량 파괴 무기는 중국을 위한 중국의 특수무력이다. 즉 중국이 동중국해, 대만해협,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도발할 때 주한미군을 발묶기 위한 수단이다.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평양체제는 중국에 대한 봉사를 대가로 체제 유지를 인정받은 핵무장, 사설무장 서비스 기업이다. Private Military Service Company다. PMC다. 이 얘기를 안 해, 아무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용원이라든지 누군가 해야 되잖아. 안 해요. 뭐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정치인을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전망도 맞춰줘야 된다. 전망은 뭐냐. 결국 다른 거 다 떠나서 바다 AI는 정신증폭기인데 바다가 차단된 갈라파고스 중국의 지식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저긴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나 뭐 혹은 국힘의 싱크탱크 뭐 여의도 연구소에 뭐 하나 파트를 만든다든지 동아시아 전략연구소라든지 그래서 거기 소장이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리고 왜 반중을 왜 비판하냐고. 지금 국힘의 행태를 보면 반중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깃발이 없거든. 자기 깃발이 없다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요. 글로벌 군사 지정학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여기 삼국 정립이 중국에 있어서 그 분열, 위진남북조 시대인가 거기랑 맞물려 있다고. 여기 왕조 교체가 중국에 있어서의 거대 변화랑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하고 딱 맞물린 땅이거든. 그러면 자기들이 거대 정당으로서 집권을 넘보려고 한다면 특히 지금과 같이 있는 격변기에는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의 해석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의 스토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요. 정치 뭐하러 하냐고. 대한민국 정치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대한 선택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변화에 대한 평가예요. 저는 이거 엄청 바람직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뭐 기레기들이 반 트럼프 뭐 아무리 NYT 흉내내고 CNN 흉내내서 트럼프 뭐 찢어 죽일로 뭐 심지어는 어느 자리에 갔더니 고위 공무원이 나한테 총이 있으면은 저 새끼 내가 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을 다 바보 광증에 걸리게 만들어 놨잖아. 이때 입 바른 소리 누가 하냐고.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26.6% 되고요. 중국이 24.8%쯤 됩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훨씬 하이텍이죠. 우리가 훨씬 고급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근데 중국을 지금 그 중국 제조업이 그 고급진 영역으로 못 넘어오도록 지금 가로막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럼 우린 제조업은 계속해서 가장 잘 나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수출 이거 무서워요. 앞으로 제가 보면. 두 번째,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이 강화된다. 좋죠. 석유가스 가격이 낮아지면 수급이 안정화되잖아. 셋째, 미국이 유럽을 군기 잡는다. 좋지. 제일 도련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집중되니까. 미국이 중동을 바로 정돈하고 이란을 자유화하려고 한다. 우리한테는 좋지.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될 뿐 아니라 이란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자빠지는 꼴을 보면 북한이 그 다음에 몸조심을 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내놓고서 정치인들이 안 해. 국힘이 안 해. 세미나 하나 제대로 안 열어. 뭐하러 정치하고 있냐 이거지.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서반구, 그린란드에서 저 아래 칠레, 페루까지, 칠레, 그 다음에 저 아르헨티나까지 서반구를 지금 장악해서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중남미가 한국의 생산기지가 되죠. 그 다음에 안전한 북극 항로가 확보되죠. 그리고 뭐 미국이 우리한테 돈 뺏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거의 10년 넘어서 20년에 걸친 거 아니에요. 한 해에 200억 달러 못 넘게 돼 있으니까. 그럼 3,500억 달러 투자거든. 정부 주도 투자가. 한미 그 투자공사인가 그거. 한미 전략투자공사인가 뭔가. 이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요. 1월서부터 5월까지 대미 흑자가 무려 400억 달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럼 올해 내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만 한 800~900억 달러 간다는 얘기예요. 최소. 그러면 한 해에 몇백억 달러는 투자해 줘야지. 그리고 뭐 그게 공짜인가? 투자해서 우리가 좋은 거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리짜이밍이 오히려 더 그 더불당이 더 정치를 세련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떠들고 다니는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이 수두룩 뻑뻑해요 동네에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번 선거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패배를 했고 또 부정선거 문제도 있고 어쩌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복잡하다고요 내부가. 그럼 분열이 본격화됩니다. 저희들은 두 개의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딜레마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권력을 잡았는데 지향성이 상실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이제킹했는데 베이징 항로가 닫힌 거야. 갈 데가 없어. 그게 근본 딜레마예요.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은 그럼 지향성이 상실됐으니까 다른 지향성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얘들은 평생 오다 받고 표절만 했지 뭐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 얘들의 그 교과서는 평양이거나 베이징이거나 미국 해체주의예요. 미국 유럽의 해체주의야 포스트 모던. 다 허물어져 가는 거라서 새로운 지향성을 만들 어떤 레시피가 없어요. 게다가 온건 국민을 지금 흡수하려고 리짜이밍이가 3대 정치공학을 폈잖아. 그러니까 반미도 겉으로 표현 안 하고 뭐 종중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굉장히 그 세련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온건한 정책을 실행하는 집권 세력이다. 이런 이미지로 만들려고 해왔던 거 아니야. 그런 걸로 계속 밀고 나가면 핵심 지지층과 기존 지도층이 깨져버려요. 거기는 뭐 정착래나 추미애 같이 정신없이 날뛰어야 돼. 그런 유형의 행태가 설 자리가 없어져. 그 이번 선거 실패했단 말이야. 근데 리짜이밍의 3대 정치공학 전술이 실패했어. 그럼 다시 우리의 본색대로 갑시다.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놈도 있고 뭐 별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내부 분열이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후보 단위라 실패하는 선거구들 많잖아 지금. 많았잖아요 이번에. 이래서 이래요. 영이 안 쓴다고. 거기다가 미국의 가시적 조치들 혹은 보이지 않는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쪽 움직임을 좀 볼게요. 네, 미국 그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델런 아이사. 이 사람이 질의할 때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친중 좌파로 기울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친중 좌파가 기울고 있는 친중 좌파로 기울고 있는 죄송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짧으니까. One that you didn't touch on that I'm concerned about is actually a democratic one, which is the democracy of South Korea has taken a strong bent to the left, opening up more avenues toward China and, in fact, beginning to oppress many of our companies, including Meta, Coupon, and others. Can you tell us what can be done and what this committee should do with countries who, through democratic means, are beginning to become anti-U.S.? 예.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얘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을 해서 친중 반미로 가고 있는 애들이야. 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듣보잡도 아니고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 예, 살벌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루비오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Right. So there are a couple points I would make. The first is that, and this is the unique aspect of dealing with democracies, and we see it in our hemisphere quite often. Sometimes in a democratic country, they will elect leaders that are friendlier to U.S. national interests, such as what we have now in Japan. And sometimes they will elect leaders tha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We respect the sovereign choice of the people of that country. That's a legitimate election. That's who they chose. In those instances in which a democracy and their elected leaders are taking positions that run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한국인들이 뽑은 거 어떡하겠냐. 이게 표면이죠. 표면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 정도 표면 표현을 할 때 테이블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조치 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States, it doesn't mean we wan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r get rid of the government because it's a democratic government. It simply means we have to engage them in the fact that they are doing things that are irritants to our national interests. They are doing things that are irritates our national interests.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야, 재명아, 너 지금 미국 해치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연달아서. 예. You point to some of our companies. Our companies aren't just facing challenges and, I would say targeting in South Korea. They're facing it throughout Europe. And the European Union, as an example, is targeting 예, 여기서 물타기를 합니다. 뭐 회사에 대한 공격은 유럽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다. our technology companies and conducting what we believe is unfair. So I think this becomes a feature of our engagement with South Korea, even as we have things that we're strategically aligned on. These are areas we've expressed and I think have, frankly, impacted our ability to conclude a trade agreement with them because of some of their behavior towards American companies. 이제 경제계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이렇게 방어적으로 그냥 국산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적 차원으로 막 뻗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이 주저앉혀지니까. 그러니까 경제계가 사실 경제계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거든. 경제계가 판단을 해야지 이제. 혹은 돈 가진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지. 아직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 아직 본가는 도착도 안 했어. 전선에. 본가가 누구냐. 아, 거기는 돈 가진 사람들이야. 아직 전선에 나오지 않았어요. 돈 가진 사람들.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기업이 안 나서더라도 1년에 100억, 200억 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방천지지. 안 쏘잖아. 안 쏘잖아요. 그러니까 본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야. 본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노무현이 와가지고 금융개혁하니까 돈 벌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금융개혁은 노무현 작품인가 맞거든. 그 반발 굉장히 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계는 삼성을 제외하면 뭐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우린 돈만 벌면 되지. 아니 SK 최태원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해체주의의 선도자를 했잖아. DEI, 다양성, 뭐 닥치고 평등, 포용성 이런 거 선도자라는 사람 아니야.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운이 맞아가지고 SK 하이닉스로 돈은 벌고 있는데 난 굉장히 그 양반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좀 많이 낙관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제대로만 지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냥 거꾸로 들일 수 있다고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